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암의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환자분들께서 이제 제일 좋은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씩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신약인데 너무 용어가 복잡해서 알기도 어렵고, 이거를 공부하시고 나서 사실 저는 무슨 약인가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항암 치료에 신약이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약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쓰이던 약이고요. 많은 경우에는 주사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맞고 울렁거리기도 하고 가끔은 머리도 빠지고 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왠지 독한 약을 이제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하고요. 표적 항암제는 최근 한 20, 30년 사이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인데, 폐암이 표적 항암제 개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표적 항암제가 가장 많은 고형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표적을 가진 암세포에만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표적 유전자가 있느냐가 표적 항암제 치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표적 유전자가 있어야 표적 항암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은 경우에는 먹는 약이에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은 먹는 약이 너무 좋다, 주사약은 싫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먹는 약인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먹는 표적 항암제를 드시고 계시는 경우에는 내가 가진 암의 표적 유전자 이름이 뭔가 정도는 한번 알아두시면은 이후에 치료를 계획하는데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폐암의 표적 항암 유전자가 한 8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걸 다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고, 그 중에 나한테 해당하는 표적 유전자가 무엇인가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EGFR 또는 ALK, 저희가 ALK라고 부르는 유전자가 있고요. 또 ROS1, ROS1이라고 부르는 유전자 등등이 있는데, 사실 모두 다 알기는 어렵지만 나에게 해당하는 유전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이후에 계속 치료를 이어나가고 치료를 결정하시는데 좋은 기회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개발이 되었고, 상당히 언론에서는 마치 기적의 약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는 약의 종류가 면역항암제인데요. 면역항암제는 사실 표적항암제랑은 달리 주사약이에요. 주사약이고, 감히 폐암에서 특히 사기 폐암 환자에게 완치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다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획기적인 약이기는 한데, 또 생각처럼 그렇게 언론에 조명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의 원리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면 사실 이제 암세포는 나쁜 세포이기 때문에 가서 싸워줘서 암세포를 이제 사멸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일을 계속하다 보면은 도저히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견뎌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이제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공생의 관계를 끊어줌으로 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구나 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그 암세포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진 치료이고요. 대부분은 주사약이고, 우리가 폐암에서 이제 특히 면역 지표를 확인을 많이 하는데, 면역 지표가 높은 경우에는 면역항암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의 종류는 세 가지고,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중에 제일 좋은 거 저한테 해주세요라고 많이 외래에서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어떤 항암제가 제일 좋으냐, 표적항암제냐 면역항암제 쉽지 않은데요. 표적항암제는 표적 유전자가 있어야 효과가 있고, 면역항암제나 세포독성 항암제는 특히 이제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면역 지표가 높은 경우에 효과가 있고, 세포독성 항암제는 모든 항암제 치료의 근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나에게 제일 좋은 치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지 세 개 중에 제일 좋은 치료 무조건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표적 유전자가 없는데
약인데 표적항암제가 먹는 약이고 좋다고 하니까 표적항암 해달라 이러면 이제 표적 유전자가 있어야 표적항암제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이 없고, 그래서 나에게 해당하는, 나에게 가장 좋은 치료가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최근에 수술 전에 면역항암제를 쓰는 치료법이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어서 잠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폐암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제일 먼저 환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두 가지예요. 어디에서 수술 받을까? 누가 제일 수술 잘할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까? 당장 이번 주라도 하고 싶다. 이거 이제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데, 수술 전에 하는 면역항암제는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나라가 통상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먼저 약으로, 주사약으로 치료를 해서 훨씬 수술하기도 쉽게 하고 또 수술 결과도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저희가 치료를 최근 1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역항암제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세 가지 요건을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GFR이나 ALK 같은 적어도 두 개는 없어야 돼요. 표적 유전자가 있는 환자 면역항암제를 제가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두 구는 이제 궁합이 안 맞아요라고 저희가 통상 이야기를 드리는데, 표적 유전자는 없어야 하고요. 면역 지표가 높을수록 면역항암제가 잘 들으니까 면역 지표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50% 이상이면 가장 좋고 최소한 1%는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병기가 일기인 경우에는 굳이 수술 전에 그렇게 면역항암제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또 면역항암제도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병기가 수술이 조금 애매한 2기 내지는 3기인 경우,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수술 전에 면역항암제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병용해서 치료를 하고 나서 수술을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수술을 해야 하다는 폐암을 진단받았고 수술을 날짜를 결정을 했는데 그 사이 시간이 한 달 반 정도 있을 때 면역항암제랑 세포독성 항암제를 병용해서 9주간 3번을 맞습니다. 한 번에 한 2~3시간 정도 되는 주사를 3번을 맞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술을 다 해서 이제 현미경으로 저희가 암덩어리를 다 보지요. 그럴 때 그 암세포가 하나도 없는, 그 얘기가 말이 어려운데 병리학적 완전관해라고 하거든요. 수술 후에 현미경으로 보니까 암세포가 하나도 살아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치료 성적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를 수술 전에 세포독성 항암제랑 병용해서 쓰는 경우가 최근에 아주 좋은 치료 방법으로 조명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시고 종양내과 외래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오세요. 뭐 예를 들면 몇 기일까, 전이가 어디까지 됐을까, 수술은 잘 된 걸까, 추가 치료는 필요가 없을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같이 마음속에 차마 이야기를 못 하시는 두려움이 재발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재발을 좀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는 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재발의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1기 같은 경우에는 재발에 대한 예방 치료를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재발 위험 비교적 저희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2기나 3기 같은 경우에는 재발 예방에 대한 치료를 좀 추가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기 중에서도 1기가 A냐 B냐, 2기, 3기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당연히 전혀 없고, 내가 몇 기인지를 아시면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1기 A는 폐암에 수술하는 병기 중에서 가장 초기예요. 1기 A도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1기 A 1, 2, 3으로 나누기는 하는데, 임파선 전이가 없고 사이즈가 3cm 이하이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깨끗하게 절제만 됐다면 주사로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5년간 6개월 간격으로 CT를 찍으면서 정기 검사만 하시면 됩니다.
일기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가 조금 큰 경우를 일기 B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기 B도 여전히 주사로 항암 치료하실 필요는 없는데, 표적 유전자 EGFR이라고 하는 가장 한국인에서 폐암에 많은 흔한 표적 유전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3년간 타그리소라고 하는 먹는 표적 항암제를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EGFR이 있어야 해당이 되는 거고, 있을 확률은 전체 폐암 선암 중에서는 한 30% 정도가 있고, 많은 경우에는 담배를 태우지 않으신 여성분들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EGFR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게 되면 일기 B 같은 경우에 선택적으로 타그리소를 쓸지 말지를 결정하시게 되고, 거기에 대한 득과실 또 위험 등등을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허들은 경제적 문제예요. 제가 선택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미국의 치료 가이드라인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급여 적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 B 같은 경우에 표적 유전자가 있으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3년간 먹는 항암제를 비급여로 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일 내가 이기인 경우에는 많은 경우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경우를 이기라 그래요. 그래서 임파선 전이가 있는 이기 같은 경우에는 주사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암이냐 편평상피암이냐에 따라서 주사 종류가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머리는 빠지지 않지만 주사항암제를 한 3개월 정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 3개월의 주사항암제가 끝이 나고 나면 표적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3년간 급여는 되지 않지만 표적 항암제를 드실 수가 있겠고, 2기부터는 또 한 가지 면역 지표가 좀 높은 경우에 면역 항암제 주사를 맞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표적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면역 지표가 낮습니다. 그래서 EGFR이냐 면역 지표가 높으냐는 둘 중에 한 길로만 이제 결정이 되게 돼요. 그런데 면역 지표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면역 항암제 치료를 했을 때 재발의 위험 그리고 생존율의 향상을 기록한 바가 있기 때문에 1년간 3주 간격으로 30분짜리 면역 항암제를 맞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선택적이라서 나라에서 급여를 해주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주사항암 치료를 하고 EGFR과 면역 지표를 확인해서 면역 항암제를 쓸지 표적 항암제를 쓸지 결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기 A는 수술하는 기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병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또 달리 얘기하면 너무너무 운이 좋아 잘 발견이 되어서 수술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운이 좋은 병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높은 병기인 3기는 말 그대로 이제 수술을 했지만 재발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50% 정도 이제 재발이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첫 번째는 주사항암 치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정도 하게 되고요. 표적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3년간 선택적 치료를 여전히 급여는 되지 않지만 고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겠고, 면역 항암제도 면역 지표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치료를 할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면역 유전자도 없고 표적 유전자도 없고 내지는 표적이나 면역 지표가 해당은 되지만 여러 가지 급여 등등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치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슴 안에 깨끗이 수술은 끝났지만 가슴 안에 임파선 등에서 이제 재발이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후에 항암하고 나서 방사선을 하거나 내지는 또는 항암 방사선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2기에 비해서 이제 3기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같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가 급여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제약이 있는데 1기 중에서도 크기가 조금 큰 경우 표적 유전자가 있으면 혹시 표적 치료를 하면 어떨까? 내지는 2기에서 3기 같은 경우에 표적 유전자가 있는데 비급여의 문제로 치료가 조금 주저되시는 그런 경우에는 타그리소를 쓸 수 있는 신약 임상연구 참여 기회가 아마 한 1년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의 좋은 기회를 저희가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희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고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술을 잘 받지 못하는 사기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많이 당황도 하시고 진료실에서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그러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나만 사기가 아닙니다. 폐암은 상당히 무서운 병이에요. 많은 좋은 약들이 나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주 무서운 병이고, 그 진단명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공포스러운 암입니다. 그런데 10명을 진단했을 때 무려 4명이 사기로 진단이 돼요. 나만 사기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지는 내가 뭘 소홀히 해서 사기로 진단받은 게 아니라 아무 증상이 없어도 사기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슬프고 당황하는 거는 기간을 정해놓고 해야 해요. 딱 일주일만 슬프고 당황하시고, 일주일 후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슬프고 당황하는 거에 주저앉아 있으면 한 발짝도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만 사기는 아니에요. 폐암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40%가 이미 사기 이게 발견되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에서야 발견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많은 가족분들이랑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해라, 하지 말아라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고민을 함께 하시게 될 텐데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거는 좋습니다. 좋고, 이제 많은 주변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시고 지지를 받는 건 참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할 주 보호자를 한 명 지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공들이 앞에 환자를 끌고 가면 치료의 방향을 일관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환자의 가장 좋은 동반자는 담당 의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은 환자 몸이 뭐 항상 편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주 보호자를 함께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보호자가 누구일까가 매번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요한 보호자를 항상 함께 한 명을 지정을 하시고, 설사 매번 병원에 오지 못하더라도 치료의 경과 그리고 병의 진행 상태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이제 당황하고 슬퍼하는 기간이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료 결정에 꼭 중요한 5가지를 기억하시고 담당 선생님이랑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사실 저는 적어 오시면 되게 반갑거든요. 좀 이제 많은 부분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셨고, 이렇게 좀 정리를 많이 하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공부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끼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사기 환자의 그 다음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뭐 저희 다른 기관의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런 환자의 어려운 케이스들을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꼭 함께 드리는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환자분 본인들께서도, 보호자분들도 이런 요 기본적인 정보는 아시면 담당 선생님과 그 다음 치료, 지금 내지는 현재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지를 같이 아주 심도 있게 상의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억하실 수가 없어요. 저희는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게 일이라 당연히 이것들이 이제 머리에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가 되지만, 환자분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메모하셔서 내가 아는 거는 채우시고 채워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는 거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1, 2, 3, 4기보다 4기에서 이게 중요한데요. 정확한 진단명이 무엇인지, 뭐 이렇게 치료하신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폐암이라고요 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예. 폐암 중에서도 비소세포 폐암인지 소세포 폐암인지를 아시면 좋겠고요. 병기, 예, 4기인지 내지는 3기 말인지 뭐 등등, 예, 정확한 병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내지는 2기로 수술을 했었는데 수술한 지 얼마 만에 언제 어디로 재발했다, 이런 상황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표적 유전자가 있는지. 아까 제가 8가지 표적 유전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고형암 중에서 가장 다양한 표적 유전자가 있는 암이 폐암입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거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무엇이 있다. 없는 경우에는 왜 없는지 아셔야 돼요. 그게 4번째인데요. NGS 검사라는 게 있어요. 모든 표적 유전자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까지 했는데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이걸 안 하고 몇 가지 단일 유전자 검사만 해가지고 없는 건지를 아셔야 우리가 NGS 검사까지를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고 NGS 검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단일 유전자 검사만 하고 표적 유전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주 환자는 많은 치료를 경험하시고 나서 체력적으로 상당히 소진된 상태에서 그제서야 표적 유전자가 발견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 상당히 안타깝고 그때 이제 좋은 표적 항암제를 쓴다고 해도 체력적으로 상당히 소진된 상태라서 사실 아주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NGS 검사까지를 시행했는데 8가지 표적 유전자가 모두 다 없었던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적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면역 지표가 높은지, 면역 지표가 몇 %인지를 알게 되면 면역 항암제를 쓸 수 있고 면역 항암제를 썼을 때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면역 지표가 몇 %인지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는 특히 사기로 치료를 받고 계신 여러 환자분들께서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안 되면 메모를 하셔서 진료실에서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아시게 되면 임상연구라는 이야기까지 맞닿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많은 표적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아직까지는 신약 임상연구에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 연구를 하고 환자에게 아주 좋은 치료 기회를 줄 수 있는 과가 종양내과이고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임상연구라고 하면 일단은 약간 거부감을 보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 여전히 거부감이 있는데 그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폐암의 신약 기회는 사실 임상 연구랑 동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신약이 어떻게 개발이 되냐면 불과 2, 3년 전에는 신약 임상 연구에 참여했던 환자의 치료가 2, 3년 후 오늘날에는 이제 표준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래의 표준 치료를 앞당겨서 내가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내가 참여하는 이 임상 연구가 표준 치료로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 의료진도 모르고 환자분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참여하지 않고는 우리가 미래의 표준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신약 임상 연구를 참여할지를 저희가 환자분과 보호자분과 같이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오해를 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나를 연구 대상으로 생각하냐 하시는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표준 치료의 기회를 내가 받는다. 추가 치료의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하는 치료, 지금의 표준 치료보다 못한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떡하냐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심평원에서 임상연구 허가를 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윤리적으로도 지금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표준 치료에 대비해서 훨씬 더 나은 디자인으로 설계된 임상연구만 환자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지금보다는 플러스 알파의 디자인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그냥 주치 마음대로 하나? 나 뭐 주변에 아는 의사 없나?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는데 환자분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제일 주변 의사 중에 환자분 편은 환자분의 주치의입니다. 그래서 상의하시면 되고요. 비쌀까? 라는 이야기를 차마 진료실에서 이야기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모든 임상연구 약제는 지불할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다 참여가 가능한 건 아니고 필요 요건이 있어요. 요 4가지 조건은 만족을 해야 많은 임상연구의 기본 요건을 통과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너무 이제 휠체어를 타셔야 하거나 내지는 도저히 뭐 휠체어도 어려워서 가끔은 침대차로 오셔야 하는 아주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임상연구에 아주 적합한 대상은 아니세요. 그래서 적어도 스스로 샤워가 가능한 정도의 컨디션. 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임상연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힘들게 결정을 했는데 오늘 치료 못합니다 이러면 많이들 실망을 하시거든요. 임상연구는 한 3, 4주 정도의 치료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 기간 동안에 아주 병이 빨리 나빠져서 치료를 못 받게 될 것 같은 상태는 아니어야 해요. 예, 그래서 빠른 질병 진행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그런 상태여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워낙 우리나라 이제 많은 암을 스크리닝하고 하기 때문에 뭐 갑상선암 내지는 위암, 대장암을 겪으시고 한 3년에서 5년 이후에 이제 폐암을 또다시 진단받으시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연구에 따라서 요 앞에 기간은 좀 다를 수 있는데 3에서 5년 이내에 다른 암으로 치료받은 경력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 지난해 아주 초기 유방암으로 치료를 했어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 임상연구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 이식, 신장 이식 환자분들이 많은데 장기 이식 경력은 없어야 임상연구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4가지 조건은 이제 환자분들께서도 쉽게 이제 알아보실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요 요건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너무 화려하게 약물 치료를 말씀을 드리니 그러면은 수술을 안 하고 약물 치료로 이제 병을 치료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아니에요.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수술이 가장 좋고 폐암은 수술 가능하면 수술이 1번 치료예요. 수술은 가능하지만 폐 기능이 너무 좋지 않으신 경우 있어요. 이전에 담배를 많이 태우셨거나 아니면 폐 섬유화 등등이 있어서 도저히 수술을 해가지고 폐를 일부 절제했을 때 남아있는 잔여 폐 기능으로는 숨이 차서 지내실 수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대신해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병기가 조금 진행해서 수술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다른 장기 전이 예를 들면 뇌, 간, 부신, 뼈 등등에 멀리 있는 전이가 없어서 이거를 그 수술을 그냥 포기하기엔 좀 아깝다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대신해서 여전히 완치를 목적으로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 목적의 수술이나 방사선 모두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때는 주된 치료가 약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순서를 매기자면 수술이 가장 좋고 수술이 안 되면 방사선을 고려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약물 치료를 한다. 그럼 약물 치료가 별거 아니냐라고 이제 또 오해하실 경우가 있는데 앞서 이제 수술 전에 치료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수술 후에 재발 예방 치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물 치료는 수술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이고 수술하고 나서 재발을 예방할 목적으로 수술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치료를 해서 암세포를 죽일 목적으로 약물 치료는 아주 수술의 주연에서 조연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특히 수술 전 항암 치료 그리고 수술 후에 재발 예방 항암 치료라는 면에서는 수술 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항암 치료가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은 치료 없나요? 라고 말씀하실까 봐 준비했습니다. 최신 치료는 너무 좋은데 신약 임상 연구는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최신 치료는 가장 새로운 치료이잖아요. 가장 새로운 치료는 신약 임상 연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임상 연구 결과가 표준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실제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환자분이신데 4년 전에 표적 유전자가 있는 2기 폐암으로 수술을 하셨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엔 임상 연구였기 때문에 약을 무상으로 제공받으실 수가 있었고요. 그 치료에 잘 참여하셔서 3년의 치료가 모두 종료가 되었고 다행히도 재발 없이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계시고 그 수술 후 표적 항암 치료제가 지금은 2기 환자의 수술 후 표준 치료가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주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표준 치료가 되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표준 치료의 기회를 내가 지금 받게 되는 그런 기회가 신약 임상 연구의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위험도 있어요. 보시면 3년 전에 폐암 3기로 수술을 받았어요. 3기는 이제 50% 정도의 재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수술하고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는 임상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셨고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재발이 없었어요. 하지만 임상 연구 참여하시는 기간 중에 면역 항암제로 인한 폐렴 위험이 한 5% 정도 있는데 폐렴을 겪으셨어요. 입원하셔서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치료를 하시느라 한 2, 3주 정도 입원을 하셨고 상당한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렴은 잘 회복이 되었고 지금까지 재발이 없고 환자는 지금까지도 아무 큰 후유증 없이 잘 지내시고 있는데
이 수술 후 면역 항암제는 지금 오늘날 수술 후에 이제 면역 지표가 높은 경우에 재발 예방을 위해 하는 면역 항암제로 급여는 되지 않지만 표준 치료가 되었고, 이 환자분 역시도 지금의 표준 치료를 3년 전에 받게 되신 셈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험도 감수하고 조금 미래의 표준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려면 신약 임상 연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최신 치료 대상 따로 있나요? 나는 안 되나요? 라고 이제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최신 치료는 항상 신약 임상 연구만을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 사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환자의 오늘의 환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치료를 하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료받는 외래 환자, 그리고 오늘 제가 회진한 입원 환자 모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국에 갈 수는 없으니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의 대상은 오늘 저희가 보는 환자분 모두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중에 요 환자분은 신약 임상 연구 대상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가 미리 많은 걸 알아보고 조사를 해보고 환자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치료를, 제일 좋은 치료를 놔두고 두 번째 좋은 치료, 세 번째 좋은 치료 저희가 권유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야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환자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오히려 저희한테 먼저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EGFR이라는 오늘 유전자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폐암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대표적인 표적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3세대까지 개발이 되었는데요. 4세대 EGFR 표적 항암제들이 아주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유수 기업들에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4세대 EGFR 표적 항암제에 대한 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신약 임상 연구의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가 이제 표준 치료가 되어서 이제 보험돼서 사용이 가능한데 면역 항암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꿈의 치료만은 아니거든요. 물론 소수의 환자분들은 완치까지 이제 달성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내성이 왔을 때 면역 항암제를 서 이제 병이 잘 듣다가 안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을 뭐 내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성이 왔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한 신약 임상 연구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해서 특정 표적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일반 세포 독성 항암제를 방출하는 형태. 마치 이제 폭탄과 같은 그런 디자인의 약을 요즘에는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방암에서도 많은 HER2라는 유전자가 증폭이 있는 암세포를 찾아가서 이제 헐2의 항체가 있는 것이죠. 그 헐2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약물을 방출하는 그런 기전으로 항체 약물 접합체에 대한 신약 임상 연구도 폐암에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외래 전에 환자분 정보를 미리 보고 진료 시에 저희가 진료실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받으시면 보호자분과 심도 있게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환자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항암 치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요? 라는 질문들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사실 저도 외래에서 여러 번 대답을 드리는데도 쉽지 않아요. 횟수가 정해져 있는 항암 치료가 있어요. 수술 전 항암 치료 3번 내지는 뭐 4번 등등 합니다. 방사선과 함께하는 항암 치료 뭐 매주 하는 경우도 있고 4번 하는 경우도 있고, 딱 저희가 이거는 치료 시작할 때 말씀드려요. 몇 번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하지요. 그리고 수술 후 재발 예방 목적의 항암 치료, 뭐 일반 치료가 되었든 표적 항암제 3년, 면역 항암제 1년이 되었든 기간도 정해져 있고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또는 사기 완화 목적으로 하는 항암제 중에 백금 계열의 세포독성 항암제 내지는 탁솔텔과 같은 항암제는 너무 많이 쓰면 손발 저림이 너무 심해서 너무 많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되게 아껴가면서 정말 필요할 때 썼다가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아주 그 조절을 잘 하는데요. 이렇게 사기 완화 목적 항암제 중에도 누적 독성이 있는 백금 계열 내지는
탁솔, 탁소텔과 같은 항암제는 저희가 횟수를 가급적 정해놓고 아껴가면서 치료를 합니다. 반면 횟수 제한이 없이 오래오래 하는 항암 치료는 사기 완화 목적 항암 치료 중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알림타 유지요법, 내지는 알림타와 면역 항암제를 함께 유지하는 치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대 2년까지 급여가 되고요. 표적 항암제, 이런 경우에는 사기 완화 목적으로 하는 항암제 중에 오래오래 치료하는 치료다라고 제가 외래에서 설명드리고, 누가 오래오래 치료 하나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나가시면서도 이제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차마 외래에서 묻지는 못하시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 환자분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질문 준비를 많이 해오시는데, 의외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질문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뭐 먹어도 되나요? 하는 질문들이에요. 예. 사실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고 살고 주변에서 많은 가족분들 등 친구분들이 이제 조언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물어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음식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건강한 식단을 잘 꾸려서 드시면 됩니다. 뭐 하나만 집중적으로 먹는다든지, 뭔가 이제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건강보조식품 등등은 한두 번 물어보시고 안 된다 그러면 뭐 제품을 바꿔가면서 물어보실 필요 별로 없어요. 저희가 의외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건 되고 요건 안 되고 이러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특히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 건강보조식품 안 드십니다. 저도 안 먹고요. 그리고 사기 환자들 중에서는 막 메모를 해가시면서 저 몇 센치에서 몇 센치로 줄었나요? 지금까지 CT를 다 보여주시고 센치를 재주세요 하시는 경우 있어요. 예. 근데 환자분들께 몇 번 이제 크기를 재가지고 보여드리면 이해를 하십니다. 이게 동그랗게 원형이 아니에요. 암 모양이요. 아주 불규칙하게 생겼고 하기 때문에 뭐 재기에 따라서 최대 1cm까지도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3cm라고 하셨는데 왜 오늘은 2.4cm라고 하시나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어요. 의외로 별로 센치가 뭐 커졌다, 작아졌다 어느 기준 안에서는 중요한데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치료하는 건 아니고 또 여러 병변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암종의 사이즈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이제 특히 사기 폐하면서 표적 항암제를 뭐 오랜 기간 드시는 2, 3년 드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CT를 보세요.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살아있는 암세포가 도대체 있는 거냐, 나 진짜 완전히 없어진 거냐, 이 집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사 없어져도 계속 씁니다. 예. 그래서 특히 표적 항암제는 흔적만 남아 있어도 약은 오래오래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졌는지에는 아주 집착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외래 진료 시간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저희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진료 시간을 좀 유용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이제 어떻게 이걸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외로 그 외래 진료 내려오기 전에 환자분 한 분 한 분의 차트를 다 열어보고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는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의무 기록도 보고 CT도 보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선생님과 미리 상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께서 이런 거를 준비해서 오시면 저희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할 내용이 혹시 있으면 뭐 생각날 때마다 핸드폰 메모장도 좋고 적어서 가지고 오세요. 나가시면서 이렇게 나가면 또 나가서 생각날 것 같다 하시면서 나가시면 저희도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핸드폰에라도 메모를 해오시면 저희가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시고 있는 약의 이름이 쉽지가 않죠. 다 영어고 그래서 쉽지 않으면 혹시라도 적으시거나 사진이라도 찍어서 가지고 오셔서 처방 받으실 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처방은 꼭 빠지지 않고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진통제, 소화제 등등인데요. 본인이 또 선호하시는 약이 있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근데 동그랗고 흰 알약 그거요 이러면 저희가 지금까지의 모든 처방 이력을 찾고 어떻게 약이 생겼는지를 사진을 띄워가지고 환자분, 보호자분이랑 맞춰봐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진료 시간이 막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럼 한창 찾으면서 이거예요 하느라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됩니다. 물론 이제 많은 시간을 환자분께
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약 이름 사진 찍거나 적는 거 그렇게는 어렵지 않으니까 약 이름을 적거나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병과 치료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고 단 이제 뭐 먹어도 되나 누가 이거 선물로 보내줘서요 등등은 그냥 뭐 적어 오셔도 되지만은 한두 번 물어보셔서 그렇게 뭐 임팩트가 없는 대답을 받으셨으면 그렇게 중요한 대답은 아닙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병과 치료에 대한 문의가 저희한테 사실 더 중요해요. 증상, 병의 경과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계세요.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2주 전부터 허리가 아파요. 점점 아프고 누워 있을 때 아프고 앉아서 일어나려고 하면 더 아파요. 이러면 이제 저희가 걱정 많이 하게 되죠. 예. 그런데 홍삼 먹어도 되나요? 누가 선물로 줬는데요.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창 하시다가 나가시면서 이제 의자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허리가 2주 전부터 아프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나 병과 치료에 대한 문의를 먼저 해주시고 조금 저희가 생각할 때 덜 중요한 그런 질문들은 실제로도 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두 번째, 세 번째로 좀 넘겨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항암제 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항암제 내성이 말이 좀 어려운데 요즘 환자분들은 많이들 이제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항암제를 이제 처방을 할 때부터 내성이 너무 무서워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성은 말이 좀 어려운데 한문인데요. 항암제에 견디는 힘이에요. 항암제에 견디는 힘이라 항암제를 계속 써서 병이 종양이 줄어들었다가 계속 우리가 열심히 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커지는 종양도 이제 자기가 잘하려고 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를 계속 쓰는데도 종양이 잘 안 하는 상황을 보고 내성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내성이 안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통상의 대부분의 항암제는 내성이 언제 온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성까지의 기간은 항암제마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개인차는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레사라는 항암제는 한 10개월 전후가 되면 내성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0개월이라는 숫자는 한 2, 3개월 만에 내성이 생긴 처음부터 애초에 안 듣는 환자와 5년, 7년간 이레사를 계속 고혈압 약처럼 먹는 환자의 평균값이에요. 예, 중앙값이에요. 개인차가 있어요. 모든 환자가 10개월이 지나면 다 중단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은 10개월 만에 내성이 생길 겁니다라고 저희가 마치 시간을 재단하듯 이야기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모든 항암제마다 대부분 내성이 올 때까지의 기간은 알려져 있습니다. 내성이 왔다고 말씀을 드리면 마치 이제 환자분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생긴 것처럼 자책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내성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래서 노력해도 막기 어렵고 환자나 보호자의 잘못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기간 중에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부작용 관리를 잘하면 아주 오래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부작용 관리를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치료하실 수 있도록 부작용을 관리하시는 것. 예를 들면 먹는 항암제 중에 손톱, 발톱이 갈라지는 그런 항암제는 열심히 바세린을 바르시고 손톱, 발톱을 잘 관리하셔서 이게 별게 아니지만 손끝, 발끝이 찢어지면 퉁퉁 붓고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서 사실 항암제를 계속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부작용 관리를 하는 것. 그리고 오래오래 이후에 이제 내성이 생기면 2차 약, 3차 약 등등을 계속 바꿔가면서 오래오래 치료를 하려면 체력이 중요해요. 예. 2차 약, 3차 약 아무리 좋은 약들이 많고 신약 연구 기회가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지요. 혼자 샤워할 수 있을 정도의 스스로의 체력이 안 되면 치료 기회가 있어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오래 치료받으실 수 있는 체력을 잘 유지하시는 건 환자분이 하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위트인데 이제 나가시면서 되게 쿨하게 왜 나만 짧게 보세요 라고 하면서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다시 붙잡아서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진료를 짧게 보는 거는요 사실 대부분 괜찮아서 짧게 보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긴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에는 대부분 세 가지 경우인데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 길게 얘기합니다. 환자분도 불안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설명해야 될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잘 지내시다가 재발이 됐을 때는 진료실에서 울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길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약 먹다가 내성이 생겼을 때, 특히 다시 얘기하면 이제 듣던 항암제가 잘 안 듣는 거죠. 그럴 때는 그 다음에 약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기 위해서 진료 시간 훨씬 길어집니다. 5분에서 10분, 10분에서 15분, 두 번, 세 번 진료 보는 경우도 있죠. 예, 이런 경우가 아니면 가끔은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환자분 나가시는데, 그 괜찮다는 말이 절대 관심이 없어서 괜찮다고 한마디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약하면 항암제는 세 가지 종류인데 내가 치료하는 게 무슨 종류인지 정도는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가 제일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나의 종양의 특징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모든 단계에서 가장 좋은 치료, 가장 최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가 때에 따라서는 임상연구 참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는 거두시고, 만약에 담당 선생님이 임상연구로 권유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아주 어려운 과정 중에 진료실에서 먼 길을 매번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오고 계시는 거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도 그냥 바로 진료 안 보잖아요. 2-3시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피검사하고 또 외래를 또 지연되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또 기다리시고, 밖에서 그냥 앉아 있어도 힘든데 딱딱한 의자에 앉을 데도 없고 한 거 저희 잘 알고 있어요. 항암제 또 조제도 빨리 안 돼가지고 당일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힘듭니다. 그래서 응원할 거고요. 힘든 부분이 있으면, 혹은 저희가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진료실에서 얘기해 주시면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